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준 명지대 교수,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강행했습니다. 발의를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것이죠.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현재 이제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 발의 요건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으면 이것이 발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이제 2015년에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어요. 여야 만장일치로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그것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뭐 배신의 정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헌법학자들 가운데서는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위헌 소지가 없다, 또 혹은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팽팽한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것은 아예 상하원이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80년대까지는 애매모호하던 것이 완벽하게 그 의회에서 통제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개혁 과제인데 어느 한쪽을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몰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이 기회에 삼권 분립의 취지에 맞는 법 개정안인지에 대한 좀 길고 그리고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을 한 건가요? 실제로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법이 만들어지는 거와 법이 집행되는 거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만들어진 거는 의회 소속이고 법을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인 거죠. 그런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행령을 만들고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모법인 의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에 충돌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만약에 그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회법상으로는 9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상임위가 열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가 지금 98조 2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거를 아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꾸겠다는 게 핵심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에 이제 충돌이 되냐면, 우리나라 헌법 107조를 보면요. 이렇게 시행령, 명령, 규칙이 위법성, 위헌성이 있을 때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국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시행령을 강행시켜버리면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뭐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만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미국도 우리랑 비슷한 거지만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의회에 구속받지 않고 정책 실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건 법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국회법상을 통해서 모든 걸 시행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발의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을 취지에 맞지 않게끔 대통령령을 만들면 의회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이 국회법상으로 넣는 거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권 분립의 체제 하에서도 조금 엇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국회가 이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사법부에서 이것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심사를 마쳐서 안 됐을 경우는 이것은 법
범위에서 벗어난다. 네. 시행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 그 발의되는 조례들에 대해서 그 위반 여부를 따져서 간간히 이제 부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부에서 또 함부로 이게 법 위반이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일종의 과도한 시행령의 권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쟁으로 서로 대결로 해결할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성숙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양당이 승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뭐 무슨 완박이니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립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께서 반대 의사를 이미 정책으로 표시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뭐 사전적으로 다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당에 이미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거는 진행되면 안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섭하고 미리 개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시행령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을 촘촘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갖고 있는 국회 입법권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 법률 안안 자체가 너무 상세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의 빈 간극을 시행령으로 하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하고 고시로 하고 이렇게 4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진 그 법을 만든 모법을 만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다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라는 취지니까 저는 이 부분을 대립하지 말고 논의 과정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처럼 이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예처럼 결국은 행정부에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운영 편의에 맞춰서 시행령을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는데 그것은 이제 국회 통과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난번 그 법무부에서 그 불과 시행령은 한 40일 정도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틀만 입법 예고한 다음에 통과시키던 그래서 졸속 개정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된 어떤 요인이기도 한데 뭐 그런 사건 하나로 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법안이 시행령과 규칙 고시 부분이 개입하는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일일이 법 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서 좀 이 부분은 토론의 시작 시점으로 정치권에서 해석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정쟁의 소재를 이용하기보다는 본래 취지 자체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미국에서 의회 과정을 보면은 법을 만들 때 크게 몇 가지를 굉장히 고려를 해요. 첫 번째는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이 법이 집행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 따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성장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법안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념적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충돌이 오는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막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졸속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촘촘히 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시행령 속에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또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시 법을 만들고 이런 식을 따져야 되는데 두 가지 면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시점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단 한 번도 여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대통령 시행령을 가지고 만들었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그 대통령령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딱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발목 잡기 아니야.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의회가 정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대선 불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 속으로 야당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저는 문제점이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법안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도에도 당시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다만 이제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당분간이라도 실제로 보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부분들 지금 이 부분 말고요.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죠. 지금 증시는 추락하고 있죠. 물가는 상승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이 정책 우선순위가 이 법을 지금 만들 거냐. 그런 면에서부터 민심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누차 확인 말씀드립니다만 그 개인 의원의 그렇습니다. 입법 활동이지 그렇죠, 아직 민주당의 그렇죠. 당론이 네네.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법안 공수완박이라고 뭐 불리워지는 이 법안으로부터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률가 출신인 조홍천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그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인사검증단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시행령을 바꿨는데 불과 입법 예고에 4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일만 하고 나서 개정을 하니까 이건 행정부에서도 시행령을 너무 심하게 남용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그 우려 속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또 대통령이 그를 위한 입법적인 어떤 지원을 얘기할 때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국회 입법권을 더 존중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또 입법부에서는 행정부가 일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좀 고민을 하면 이 부분은 싸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해석하건데 이 부분은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 대결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왜 지금의 시점이냐, 이 시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개별 의원들의 입법 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까지는. 당에서 다 통제를 네. 하겠습니까? 당론으로 채택된 네, 부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법이 발의가 됐고 이제 어찌됐든 민주당 내에서 향후 논의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본회의까지 상정되기에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권을 바로잡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구심을 민주당 내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종의 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부터 지금 시작되는 중일 것이다. 조홍천 의원발 개정안이 지금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도 미국의 트럼프 네.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은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네.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 시행령과 비슷한 식으로 대통령이 자기의 지시, 행정부의 지시를 하면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2017년 1년 동안 무려 41%의 행정명령을 그거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딱 제일 먼저 행정명령을 낸 게 뭐냐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의료보험 체제에 대한 개편 문제. 그 두 번째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중동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8개 국가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된 이 다 전부 다 행정명령으로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치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저건 너무나 행정 독주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4년 후에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조홍천 의원이 일종의 시행령을 남발하지 말아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도 시행령을 남발한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서로 교감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겠다는 부분 속에서 가져간다고 한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 아닌가요? 왜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죠?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쇄신을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아무리 개인이 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마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원내대표가 왜 존재하죠? 원내대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같이 조율을 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당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을 남발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성에 대한 부분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결국 대선 불복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생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이걸 통해서 얻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또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졸속 입법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충분한 논의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당 모두 필요한 자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런데 이게 그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다 입법부 소속인데 네. 대통령께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건강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순수한 뜻으로 이 입법 개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이 되니까 다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좀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부분이 커지는 이런 현상처럼 보이는데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대결을 펼칠 것처럼은 전망되지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막 시작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또 공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지켜보실 테고요. 인사청문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또 뭐 국회가 원구성이 되질 않고 국회가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법에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 의회와 미국 의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 의회는 모든 것을 자동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하반기 원구성이다 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원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구성 자체를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은 어느 해든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월 2일 날 개강합니다. 근데 그 개강을 둘러싸고 학생, 뭐 예를 들어 교수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뭐 3월 2일 날 할까요? 4일 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학 절차 과정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도 안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임위도 안 만들어지니까 청문회는 지금 특히 이제 장관급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청문회의 근본적 취지가 훼손된 거는 맞잖아요. 그분이 정말 그 임무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청문회인데 청문회 자체가 없는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미국에는 여하튼 간에 청문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소속 의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청문회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름대로 신중하게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대통령도 연구성이 된다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취지 속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 속에서도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합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할 때 공격했던 포인트가 뭐죠? 당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합의를 뒤엎느냐 해가지고서 결국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합의하는 걸 따르라 그러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작년에 한 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여당과 야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건지 지금이라도 빨리 원구성을 맞춰서
합의한 대로 진행해서 빨리 의장단도 만들고 상임위원을 만들면 즉각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절차상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국민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성 난항을 겪는 상황 자체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세청장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대 권력기관이라고 그래요.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도 차관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제 국세청장 이렇게 해서 이 권력기관을 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정부에서 활용을 많이 네. 했었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 과정을 거치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인데 국회 원구성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빌미는 국회가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구성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할 만큼의 시급한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려가 좀 된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사실 예측 가능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아직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될 텐데 잘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사실상 상임위원장까지 다 차지를 해요. 그래서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의장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어떻게 상임위 배분을 할 것인지 싸웁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도 그랬고 전반기 의장 선출 때에도 사실상 여야가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선출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 합의를 깼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독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7대 11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기로 했었던 네. 것을 또 국민의힘에서 약속을 좀 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급한 추경 예산이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여당의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1년 후에 다시 또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고 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줬는데 이때 합의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준다. 명시가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상원적 기능을 개선한다라는 것이 조건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서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주려면 지금 법사위가 법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수정을 바꾼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열렸던 모든 정치적 공방을 법사위에 끌고 와서 다시 해요. 그래서 합의했던 것이 장관은 안 부른다. 대신 차관을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못 준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기능 개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당인데 그런 기능을 없애면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왜 갖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매번 국회 운영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것이니까 다른 상임위와 똑같은 기능으로 만들고 체계 작구 심사 기능에 대해서는 의장 직속의 어떤 위원회를 두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그 소수당에서 반대를 해왔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이 누가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갖고 싸울 문제는 아니고 둘 다에게 저는 잘못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에서 다시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원구성을 빨리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전제는 역대로 보면 당 소속을 떠나서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먼저 뽑아놓고 나면 그분이 그 어느 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대화를 중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원구성 난항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직에 대해서 어찌됐든 기능 개선이 먼저라는 점을 조금 시사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저는 미국 의회 과정을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네. 보면 미국 의회는 성문법에서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왔던 규범과 관행, 그것을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불문율을 되도록이면 존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런 관례를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미국은 전부 다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모든 위원장을 다수당이 가져갈 수가 있게, 그건 오랜 전통인 거예요. 네. 근데 나라마다 그 규범과 관례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87년도 제13대 국회 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상임위를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했었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전통은 뭐였었냐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장은 분리해야지만이 나름대로 국회가 야당을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었던 것인 겁니다. 그런데 벼랑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 룰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마저도 여당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20년도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왜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냐면 일종의 게이트키퍼거든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집권 여당의 같은 소속이 되다 보니까 지난 검수완박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건 조정에 무력화시키고 벼랑간 있었던 의원이 무소속으로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법사위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러한 구체적인 걸 넘어서서 의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었던 규범과 관례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법사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 다만 이제 2024년 4월 되면 이제 총선이 있거든요. 네. 누가 다수당이 될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단 한 석이라도 의석이 많은 정당이 모두 다 위원장을 갖도록 서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원이 한 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계속해서 그 위원회를 맡는 것이 전통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전반기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위원회가 있다가 후반기에는 B위원회가 가고 오죽하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3D 위원회. 이건 일도 많고 별로 무슨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위원회를 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위원회를 바꾸는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바꿀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법사위원장 누가 맡을 거냐, 법사위를 어떻게 자꾸 수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거는 국회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정말 국회 선진화법 문제, 상임위 배정 문제, 그리고 국회의장을 꼭 2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되면 4년을 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국회 선진화법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보면은 안건 조정에는 무력화시킬 수 없게 하는 방법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회 개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현재 나와 있는 법사위원회만 가지고서 움직인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틀 속에서 국회 개혁이 아니다. 다만 빨리 국회가 지금 이렇게 공전할 수 있나요? 그 국회의원도 지금 세비 받나요? 일 안 하고 세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죠? 무노동 무임금 아니에요?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의회가 저런 식으로 공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타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정말 말씀처럼 지금 2주 넘게 원내 공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달 중에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는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다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의원들이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한데 의원들 스스로가 가장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대기명령 상태거든요. 언제 본회의가 이루어져서 원구성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러면 사실 기다려야 되는데 할 일은 없고 그러면 이제 개별 입법 활동과 개별 민원인 이제 청취 그리고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그 행정부 관료들을 통해서 어떤 뭐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으로 현재 대체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결단이라고 봐요. 법사위 기능 개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13대 국회 이후로 법사위와 그리고 여야가 서로 이제 의석수를 나눠 갖는 이런 전통이 생겼다가 지난 18대부터 아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다음번 22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 구성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됐을 때 유리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욕심 접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국회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좀 타협의 미학을 지금 보일 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럴 때 양보하는 당에게 박수를 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양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원내대표에게 사실 질타가 이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내대표단 같은 경우는 양보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 대표 모두가 당내 소속 의원들에게 회초리 맞을 각오로 양보의 결단을 내려줄 시점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참여를 해서 2년이니까 큰 긴 기간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또 아까 이렇게 시행령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법이 있고 그 국회법을 시행하는 절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개헌안을 내놨거든요. 그 벌써 2008년 10년 전이잖아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뭐 법사위 어떻게 운영되고 예결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소위를 어떻게 구성되고 전부 다 있는데 안 지키는 거죠. 왜? 편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도 저는 이제 2024년도 총선 전에 그동안 대한민국 88년도 13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그동안 여야가 쟁점이 됐었던 국회 내에서 다 뭐 전부 다 보고 미비한 점들을 고쳐서 의회가 언제 어느든 간에 쟁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의 편속, 국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것도록 만들어야지. 지금은 단지 법사위원장에 대한 기능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지금 미숙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신뢰는 거의 빵점이에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의원들이 외유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외유가 나가는 게 보면 지난번에 소속된 상임위 중심으로 나가요. 상임위 다 끝났는데 무슨 그거에 맞춰서 외유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한참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에 있어서 이거는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회로 네. 거듭나기를 좀 진짜 원합니다. 참 지금 생각이 교수님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국세청장 청문회를 사실 패싱하고 네. 임명을 한 부분인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교육부 장관과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원구성을 지켜보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치는 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 또한 존재를 합니다. 사법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사후 청문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국회 의원들 입장이나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갖고 노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있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사전에 이분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인데 이런 기록이 두 번 다시는 안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후반기 원구성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기 원구성 때 사람을 그대로 운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사위는 그대로 되는. 왜 꼭 딱 끝나면은 다 정지돼야 되죠? 그러면 아마도 빠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우선인 거죠. 그럼 법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또 국세청 같은 경우는 원구성은 안 됐지만 전반기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걸 자동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자꾸만 전반기 끝, 후반기 시작
이렇게 획일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 어찌됐든 지금 국회가 정지 상태임에는 두 분 모두 다 동의하셨고 아무래도 민생을 살피려면 조속한 합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내 얘기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쇄신 차원에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70년생 리더가 필요할 것이다. 뭐 이재명의 대항마가 떠오르는 거 아니냐 여러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이 나오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하나는 당을 좀 젊게 만들자라는 순수한 취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 이재명의 명분으로서의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 후자가 조금 더 이런 노림수가 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후자가 조금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을 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나이만 젊게 만든다고 해서 젊어지겠습니까? 저는 생각과 가치를 젊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면 저는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기득권이나 내가 속한 계파나 나와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되는 것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는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뭐 20살 먹은 사람을 당대표로 만든다고 해도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나이로 혹은 뭐 어떤 세대로 선을 걷는다라기보단 실제 과거의 정풍운동이나 과거의 40대 기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독자적으로 힘들어도 깃발을 드는 주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팬덤층까지 생기고 하는 이유가 돌파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성상납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쉽게 못 흔들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사실 강하게 공격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리더십을 바꾸는 문제는 결국은 당의 미래 노선과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깃발을 힘들다고 하더라도 높게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저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건 청년일 수 있고 미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90년대생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소신과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상보다는 당장 정무적 훈련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홍을 제대로 치유하고 혹은 우리가 감춰야 될 갈등이 있는 것이고 드러내야 될 갈등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떤 판단이 약간의 미흡함,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이런 우려들이 당내 구성원들에게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 박지원 위원장이 가졌던 순수함, 전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살려가야 될 어떤 가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당 대표를 뽑는 거는 추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따지면은 70년생, 40대라고 하는 오늘 박영진 의원도 있어요. 나름대로 안에서 굉장히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자기가 선언을 해야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추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친문 의원 중에서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은 급물살을 타고요. 아까 얘기하는 반 이재명 명분왕 세대 교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SBS가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개편됐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니까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가장 높은 40%대로 높았고 이재명 의원으로 가야 된다는 건 10%밖에 안 나왔어요. 친문으로 간다는 것도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의 구조상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앞선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큰 정치를 할 경우에 민주당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내 세력만 믿고 그대로 만약에 과거와 같이 그냥 당권을 잡겠다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게 굉장히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40대 의원이 적극적으로 과거 70년대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술을 내세웠던 그런 강인한 나름대로 자기의 투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주 역동성을 보여주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국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